뭐 식시그마나 DFSS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지표배열표 사용을 합니다. 예. 그게 샘플링 기법 중에 하나죠.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지표배열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표배열표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인자의 수가 많아도 실험 횟수가 적어도 된다라고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실험 횟수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관여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인자의 수, 즉 설계변수의 개수죠. 설계변수의 개수가 몇 개냐.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설계 문제의 경우에. 또 하나 따져셔야 되는 게 포화점 횟수입니다. 포화점 우리가 SAT라고 지금 기호를 붙였는데 Saturated Number죠. Saturated Number of Points인데 얘는 뭐냐 하면은 포화점 횟수라는 건 Full Quadratic Polynomial 모델 2차식을 생성에 필요한 최소의 실험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2차식을 생성을 하려면 미정계수의 숫자만큼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2차식 모델의 미정계수의 수는 뭐 잘 알려진 그러한 이런 공식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이제 2차식 모델인 거고 여기 미정계수 베타들의 수를 세보면 이렇게 비례하죠. 설계 변수의 수에. 자, 그래서 만약에 두 개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는 여기다 3 곱하기 4 나누기 2 하니까 6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설계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또는 인자가 두 개인 경우에 2차식 모델을 만들어 보면 미정계수가 A0서부터 여기 A12까지 6개가 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지금 이쪽이 X축이 인자의 수고요. 이쪽이 실험 횟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포화점의 수를 기준으로 한 건데 뭐냐면 이게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포화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 요거보단 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공학 설계 문제는 대개 2차식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냥 딱 포화점의 수만이 아니라 조금 리그레션의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5배의 그 포화점의 수 한 것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하나의 기준,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샘플링 기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레티나 하이퍼큐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건데 이 그 인자의 수의 그 10배 이상은 돼야 되겠다. 샘플의 수가 그겁니다. 그걸 그려보면 얘는 뭐 인자의 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N-saturated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게 뭐 인자의 수의 제곱이죠. 예, 그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선형이죠. 그래서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저게 추천하는 거는 요 노란색 범위에 실험 횟수 중에 하나 써달라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실험 횟수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가진 설계 문제를 실험계법 이용 설계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최적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실험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해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험을 해야 된다. 이거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샘플링 기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Conventional Sampling, Date Sampling. Date는 뭐의 약어냐 하면은 Design and Analysis for Computer Experiments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omputer Experiments랑 이분들이 이제 전산 실험이라는 용어 쓴다 그랬죠. 우리 일반적인 Simulation 또는 뭐 CA Solution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실제 실험을 위해서 개발된 Conventional Sampling이 먼저 발전을 했죠. 예. 그러다가 1970년대 말부터 해서 1980년대 들어와서 시뮬레이션을 쓰자, 전산 실험에도 쓰자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전산 실험을 위해서 개발된 실험점 배치, 데이트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실험을 할 때와 전산 실험 뭐가 다르냐? 실제 실험의 경우에는요, 랜덤 에러도 있고 바이어스 에러도 있어요. 근데 전산 실험의 경우는 랜덤 에러가 없죠. 같은 입력값을 넣어주면 어제 컴퓨터에서 나온 결과와 오늘 나온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이어스 에러는 늘 존재하죠. 바이어스 에러는. 자, 근데 실제 실험할 때 랜덤 에러하고 바이어스 에러 중에서 랜덤 에러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컨벤셔널 샘플링 기법들을 보면
랜덤 에러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실험점을 설계형의 경계에 뽑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바이어스 에러를 줄이려면 실험점이 내부에 골고루 퍼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컨벤셔널 샘플링하고 데이 샘플링은 그 실험점 배치된 모양이 좀 다르죠. 예. 이유는 실제 실험은 랜덤 에러와 바이어스 에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 실험은 바이어스 에러만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볼까요? 그 인자가 하나고요. 이게 특성치입니다. 여기 제가 까만색으로 표현한 거, 요거는 그 뭐 true 값이라는 거 이제 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 내가 이 문제의 경우에는 특성치가 x에 대해 선형이다 라고 생각, 이 수준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이게 x라는 인자의 하한이고 상한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제 실험을 했어요. 어제 실험을 했더니 하한에서는 이거라 그러고 상한에서는 특성치 값이 이거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x 값이 커지면 뭐 특성치 값이 커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경향은 잘 예측을 합니다. 예. 오늘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실론이라고 쓰니까 랜덤 에러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도 되는데 어제 실험했던 요 값이라 그러고 오늘 실험했던 이 값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요걸 이어보면 이렇게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경계에만 실험점을 배치하냐. 그러지만 좀 내부에 해보자. 해서 내부에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하고 여기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부점 여기서 했더니 어제 트루 값은 똑같고요. 어제 실험했던 요 값이라 그러고 오늘 실험한 요 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쫙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true가 그렇듯이 x값 증가하면 특성이 증가를 합니다. 좋아요. 근데 오늘 실험을 했더니 여기 있는 입실론의 양은 요거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랜덤 에러가 있어서 오늘 실험을 했더니 내부 1이라는 점에서 요 값을 주고 내부 2에서 이 값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틀린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차이가 뭐죠? 똑같은 랜덤 에러의 양인데 그거는 얘는 경계에 뒀고 얘는 내부에 뒀기 때문에 랜덤 에러 이펙트가 굉장히 과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랜덤 에러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실험점을 설계 영역 경계에 많이 뽑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볼까요? 데이 샘플링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2차식 정도 돼야 되니까 내가 경계에서 2점 가운데서 한 점을 뽑았어요. 만약에 true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내가 3개를 갖고 이렇게 근사화를 해도 이런 데 바이어스 에러가 굉장히 크죠. 근데 만약에 센터점은 똑같더라도 2점을 경계는 좀 내부로 가져왔다 하면은 이게 내가 만든 이런 부드럽게 이은 근사 함수가 실제 함수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이유에서 데이 샘플링은 대개 그 설계 영역의 내부에 실험점을 배치하고 컴퓨터 샘플링 경계 쪽에 하는 겁니다.